네, 2021년 1월 25일 이정훈입니다. 계속 뉴스가 쏟아집니다. 좀 나라가 정신이 없네요. 외부적인 안보 문제도 꼭 다뤄야 할 것들이 매우 많은데 국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일단 국내 문제를 더 집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추미애, 또 한 명의 추미애가 등장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이들의 공통점, 검찰개혁이란 법치를 짓밟는 것이다. 법치를 무시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25일 광복회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나? 항일운동을 했나? 무슨 상관이지? 수상사유를 봤더니 장관 재임 중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재산 171필지, 공시지가로 520억, 시가로는 3천억 상당한답니다. 그거를 국가로 귀속시킨 공로가 있어서 최재형상을 수상한답니다. 이 최재형은 지금 감사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비리, 특히 원전 분야에서의 탈핵 분야에서의 비리를 밝히고 있는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닙니다. 한 100년 전 분이시죠. 약 100년 더 앞선 분이네요. 네. 최재형 씨,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저는 이분의 유적지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친일파 회수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는 Department of Justice 아니에요. 정의부 장관인데 친일파 회수하는 게 정의예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정의와 불의가 있는데 그걸 잘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장관의 일인데 친일파 재산 회수했다고 뭐 대단해요? 당연히 할 일 한 거지. 참, 이 정도 되면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상 받을 게 너무 많겠다. 모든 게 다 정의의 실현이니까. 에이, 이런 상을 장관이 쪼르르 쫓아가서 받아요. 체면도 없이.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했다. 아유, 여길 이걸 어떻게 받으러 가. 아유, 창피해. 직원이나 보내든지. 아니면 사양하는 게 맞는 거지. 더군다나 퇴임할 사람이.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법무부에 대한 관심과 응원 차원이 아닌가 해서. 그러면 법무부가 받게 하든지 왜 본인이 받아. 본인도 본인이 쑥스러운 거 알아요. 제 개인 입장보다는 법무부의 관심 촉구로서 노력해달라는 차원에서 받게 됐다. 참, 본인하고 법무부를 동일시하는데 깨몽! 추 장관, 꿈에서 깨어나세요. 당신하고 법무부 동일시 안 합니다. 아무도. 며칠 후엔 숨가쁘게 달렸던 장관직 마무리하고 떠나게 된다. 이런 상으로 저에게 옷깃 여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따뜻한 응원 영원히 잊지 않고 가슴 새기며 저 자신을 성찰하고 가다듬는 좌표로 삼겠다. 네, 막판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하다가 아주 본인도 크게 당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로부터 나가라는 얘기, 뭐 본인은 부정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야박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상처를 덮고 본인이라도 좀 만족시키려고 상을 준다는 걸 마다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을 수여한 거에 대해서 최재형 씨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최재형 상을 후손과 이 사업회, 본사업회의 승인 없이 수여하는 것은 최재형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원홍 광복회장은 좀 쑥스럽죠.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상을 추미애 장관한테 준 것은 역사 정의를 실천하는 과제로서 상벌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 것이다. 네. 생색은 자기가 내고 항상 책임은 위원회에 넘기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추미애 장관한테 광복회가 불러갖고 상장을 줄 때 그 광복회 앞에서는 김원홍 회장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김원홍 광복회장은요, 지난 광복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다는 그런 헛소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최재형 선생 한번 그 블라디보스톡하고 우스리스크인가? 그다음에 연추리도 가보고 했는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내에는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재형 1860년에서부터 1920년 만 60을 사셨던 분이죠. 1860년생이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1956년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한 96년 정도 차이 나는 거겠죠. 네. 함경북도 경원태생이고요. 9살이던 1869년 그 부친은 지주는 아니고 소작임도 아니고 중간에 있었던 마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친이 러시아 땅으로 갔는데 두만강 건너서 그래서 러시아의 연해주 포시에트 지역으로 갔습니다. 포시에트 지역에 가게 되면 지신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연출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연추. 연출인 두만강 바로 건너서 핫산 지역에 있는 그 부근입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도 살았고 그 다음에 뭐 크라스키노라고 가면은 역시 그 다 꼭 두만강 바로 건너 그쪽입니다. 그 다음에 우스리스크에서 오래 사셨죠. 젊었을 때는 이제 배를 좀 탔고요. 그러다가 러시아군에 들어가서 조선어 통역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최재형 씨 부자가 러시아로 건너간 다음에 많은 이제 조선인들이 넘어왔는데 조선인들하고 통역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사회에서 조선인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가 황제가 될 때 대관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죠. 많은 부를 모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05년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이 붙었는데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스시마 해전에서 꼬로록하고 그 전에 러시아의 극동 함대가 일본한테 꼬로록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육군이 러시아의 육군이 여순 전투에서 일본 노기 대장이 이끄는 부대한테 항복하고 하면서 완전히 이 러시아가 대망신을 당하죠. 러일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승리와 함께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뺏는 을사보호자약을 맺어버리죠. 1905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도대체 일본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가 하고 일본에 갑니다. 가서 박용호를 만나면서 이제 조선의 국권회복운동, 대한제국의 국권회복운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1908년 4월에 동의회, 동력동자, 의리의자, 오를의자, 의리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회는 그 시기 러시아 측에서 생겨난 우리 조선인 독립단체 중에서 국권회복단체 중에서 그때는 아직 합방 전이니까 최대의 단체였습니다. 그 1908년에 연해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이 무장을 하고 함경북도 나남까지 그쪽에 일본의 17사단이 주둔지거든요. 나남의 17사단. 일본이 우리 지배할 때요. 많은 군대 보내지 않았어요. 딱 2개 사단입니다. 함경남도의 나남에 있는 17사단,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게 2사단인가요? 2개 사단인데 그 2개 사단은 일본 육군 중에 최약체 부대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병사로 병력도 적고 그 2개 사단한테 꼼짝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창피합니다. 이건. 어쨌든 1908년에 동의회 지원을 받는 조선인 의병들이 함경남교로 풍경북도로 싸우러 들어갔었죠. 그래서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좀 많이 실패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에 이 동의회의 의병으로 활동하던 젊은이 중에 한 분이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등 11명이 단지회라고 만듭니다. 손가락을 자르자. 손가락을 자릅니다. 실제로 자릅니다. 그림이 좀 나올 거,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있죠. 손가락 하나 잘린 도장. 그 단지동맹. 우리 독립을 위해서 손가락 자르자 하고 딱 자르고 그리고 일본 놈 하나 죽이자. 서로 맹세를 합니다. 단지동맹을 맺습니다. 그 1909년에 하얼빈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11명이 순서대로 나가서 첫 번째 사수가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쏴서 죽이기로 했는데 첫 번째 사수가 안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땅땅땅 쏴서 죽이는 거죠. 바로 안중근 의사 뒤에는 최재형 선생이 있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때 재무총장, 재산이 많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무총장이 선출됐으나 바로 사임했고요. 이듬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정부를 세웠지만은 이분은 러시아를 무대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린 상대적으로 친미 계열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인정을 못 받다가 62년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러시아에서 활동한 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많이 이름이 안 알려졌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그 이봉창 의사가 또 꽤 유명하지만 그 뒤에 있는 김구 선생도 유명한데, 우리는 안중근 의사만 유명해지고 최재형 선생은 잘 모르는, 러시아에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제 질문은 그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최재형 선생이나 안중근 선생 정신을 잃은 사람입니까? 이건 동의가 안 돼요. 상을 줘도 뭐 앞뒤가 맞아야지. 명분이 그럴듯해야지. 뭐 친일파 자손 귀속시켰다고. 그거 한 사람 한둘 아닙니다. 수없이 많아요. 참나. 자, 이 최재형상을 받기 하루 전날 추미애 장관이 경향신문에 상당히 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옮기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이죠.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씨 징계를 제가 받으려고, 이제 제가가 아니죠. 결재 받으려고 대통령한테 들고 가서 대통령이 결재한 날이죠. 제가 그날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제가서를 대통령께 드리면서 분명히 사의를 말씀드린 것이 고요. 이 양반은 고요, 요자 잘 붙여요. 그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 1시간 10분 동안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하기로 돼 있어서 무슨 이렇게 얘기를 오래 했나.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직접 사의를 밝히지 않고 국민소통수석이 사의를 밝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다툰 거 아니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청와대에서는 박범계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면서 사직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본인은 사표 낸 바가 없다라고 밝혔었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충돌이 있었구나 하는데 지금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정치적으로 정리를 했네요. 뭐, 그건 뭐, 좋습니다. 알아서 하라 그러죠.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한 것이죠. 아, 그랬구나. 그럼 뭐 이렇게 밝히고 들어가지. 그때 국회, 정부 중앙청사에서 왔을 때는 신년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고 의에 양양하게 발표를 합니까? 사표 낼 생각이었으면. 이제 정치인답게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죠. 저는 이런 건 정의라고 안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변이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장관의 지위와 징계 심의 의결서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이 총장 자신과 총장 측근 또는 총장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요 얘기 잘해요. 의결서에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요. 아, 의결서에 해임이 가능하다. 그러면 관련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아, 이건 본인의 판단이죠. 이게 본인의 판단이죠. 본인은 이불 속에서 활기해지신 분 누가 못해. 내가 뭐 전 세계 다 지배할 수 있지. 근데 세상 나와보면 됩니까? 서울행정법원 갖다 대니까 제3자가 보니까 아니야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소리 하는 건 이거는 뭔 소리예요? 이불 속 활기짓이에요. 이건. 아직 정신적으로 어리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검사가 인권 보호 입장에서 수사 통제를 하라는 취지로 검찰 제도가 탄생했어요. 이건 제가 방희선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몇 차례 설명드렸죠. 우리 방 변호사께서.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다 넘긴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왜 공소청 나올 땐 입 다물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공수처만 보이겠지만 미국의 FBI,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처럼 우리도 수사기관별로 범죄 유형별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도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청도 수사권 갖고 있고요. 공정거래위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법경찰관 가진 기관 굉장히 많아요. 국세청에도 있고요. 네. 많습니다. 이렇게 싹 흔들리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박범계 씨 국회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특징은 야당에서 박범계 씨와 관련된 증인들을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대립이 심했죠. 근데 여당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장관 후보다 그랬고, 저쪽에서는 야당은 까도 비리다, 이렇게 대립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관련 증인들을 부르지 못했으니까 주장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장제원 의원이, 야당이죠,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 운운하고 자신이 맞을 뻔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냉혈한 박범계 후보자가 약자편에 서 있던 정치인이었느냐라고 질의합니다. 이제 이 청문회에서는 박범계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죠.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은 하나도 못 나왔으니까. 그죠? 박범계 씨가 대답합니다. 저 대신 대전 집 아파트에 밤에 제 아내 혼자 있었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대여섯 명의 사시존치생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주장만 하기 참 좋은 구조죠. 조수진 의원도 질의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건 불가피한 사정을 운운해서는 안 되죠. 이게 뭔가 하면 김학의 씨 출국 금지를 시킬 때 사건 번호를 허위로 넣은 거하고 동부지검장 관인도 없는 거. 네. 이건 불가피한 사정 운운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적법하게 해라. 미란다 원칙처럼. 그때 박범계가 뭐라 그래요?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은 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김학이라는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출금지 시킬 때 절차적으로 어떤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만 문제 삼으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원래 나쁜 놈이니까 쳐야 되지. 나쁜 사람 칠 때 좋은 칼로 꼭 쳐야 되냐, 나쁜 칼로 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미란다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박범계가 이런 사람입니다. 김영민 여당 의원이 검사가 수사대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하면은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 공익 제보한 사람이 검사로 보이니까 이 사건 수사는 공수처 지금 막 출범한 대로 이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니까 박범계 왈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 공익 제보자가 한 대로 따르면 검사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이 사건 수사도 공수처로 가야 됩니다. 예? 반대편으로. 박범계 씨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으뜸이 수사, 기소, 분리 논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또 다르죠. 근데 어쨌든 검찰개혁은 같아요. 이게 뭐예요? 막 뒤죽박죽 논리로 와서 검찰개혁만 하자. 뭐냐, 내 말 잘 듣는 검찰 되라 이겁니다. 법 지키지 말고 그거 되라는 거예요. 이런 장관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나올 수가 있어. 김학의 불법 출금과 은폐에서 드러난 것은 문재인 검찰이 비리인데 그것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보여드릴까요? 차기욱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입니다. 그는 김학의 씨 불법 출금 및 은폐 사건 공익 신고자로 검찰 관계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기욱은 씨는 변호사고요. 민변 소속이었습니다. 공익신고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 첨부된 자료 중에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했다,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 이건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검찰이 공익 제보자 다 검찰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은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것 했으니 고발을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차 본부장은요, 이 공익신고한 분이 공익신고서에다가 피신고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고는 공익 제보자가 했고 피신고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 이 본부는 1월 21일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KBS에서 이제 이 차 본부장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했고요. 그렇게 의심을 했다.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된다. 네. 지금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분명히 제출했고요. 인터넷에 제출했고, 그 다음에 야당에도 보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적법하게 보낸 건 거론하지 않네요. 정당에 넘긴 것만 시비를 거네요. 네. 이 공익제보자가 낸 14쪽짜리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대검 내부의 구체적 상황을 이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검 직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큼 대검에서 누구누구를 딱 찍지 못하고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인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한 명만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신고를 해놨습니다. 이성윤 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게 추미애의 박범계의 검찰개혁은 내 말 잘 듣는 쪽으로 검찰을 바꿔놓겠다는 거지 법대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학의 씨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불법으로라도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적법한 과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게 박범계의 말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정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정의가 아닌 친일파를 어떻게 했다고 상을 주고 그렇게 가야 되나요? 대한민국이?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저는 민변을요, 이 대한민국 민변이 간첩 용의자를 당시에 검찰과 국정원이 적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아주 달겨들여서 무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화교 간첩, 북한에서 살았던 화교인데 유모 씨 사건입니다. 그 사람 북한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이 민변은 유 씨가 북한에 갔다 온 거 그건 따지지 않고 국정원이 중국 관계기관으로부터 구했다는 문서가 허위다라는 걸 집중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허위 문서로 갖고 와서 하기면 안 된다 이거죠. 김학의 씨 사건에서도 출입금지서는 허위입니다. 이게 문제가 커갖고 그때 국정원 에이전트가 자살까지 했었죠. 이걸 민변이 밝혀냈습니다. 근데 그 민변 중에 한 분인 차 본부장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걸로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현령, 비현령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런 거예요. 참 진짜 뭐네, XX네. 또 하나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출입국 직원들은 어쨌든 검찰의 허위 문서지만은 긴급 출금 요청서가 오기 전에 이미 김학의 씨 출국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들이 만들어서 썼던 단체 카톡방에 이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밤 3월 23일 날 새벽 사이에 이제 김학의 씨가 출국을 하려다 금지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이틀 전인 3월 20일 이 단톡방에는 한 사람이 김학의 씨 출국 금지 요청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음날 21일 또 다른 사람이 그새 출국한 건 아니겠죠 하니까 그 사람이 국내에 있습니다.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출국 기록 봤다는 얘기죠.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에 의하면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기 전에 60번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플러스 12번이 더 있고요. 개인정보 마음대로 보면 안 되는데 했잖아요. 이건 얘기 안 해요. 차 본부장은. 이게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예요. 자, 이제 공익신고자들을 처벌하자.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하자 그러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2008년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법을 한번 봤습니다. 제3조 1항이 이렇게 돼 있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관은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다른 죄로 고발하고자 하네요. 이래? 왜 법대로 안 해? 법대로 두 법이 충돌하면 어떤 법이 우선인가를 반드시 봐야 되죠.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런 게 있으니까. 5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 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먼저 적용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다른 법이 더 공익신고자 보호하는데 유리할 때만 그 법을 적용하고 아니면 이 법을 먼저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조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을 침해했죠. 허위 공문서로 그걸 행사를 했죠. 그걸 분명히 이 사람은 알았죠.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네요. 본인은 법대로 했네요. 근데 이 사람을 공무상 취득한 기밀 누설죄로 고발하겠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갑니까? 공직자인 사람들이. 그런 분이 법무부에 있는데 법무부 수장한테 상을 줘? 참 웃깁니다. 김원홍 씨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 2018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는 KTNG 백복인 사장을 교체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원래 이 폭로는 5월 16일 그해 MBC에서 보도가 했던 겁니다. 근데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는데 12월 달에 이 신재민 사무관이 나다 하고 나타난 겁니다. MBC에 제보한 사람은 나다. 문건 제공한 게 나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1년쯤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19년 1월 2일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채권의 조기 상환을 취소하고 오히려 막대한 이자 부담을 초래하는 적자 국채 발행을 추진했다라고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가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신 사무관을 공무상 기설 누설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 해버립니다. 왜? 공익제보자 신고보호법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어쨌든 이 공익제보자를 찍어내기 위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될 수 확실한 박광계 씨 왈왈 거리고 있고 출입국 본부장도 그러고 있고, 네. 또 비슷하게 앞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은 광복회로부터 상을 받고 광복회는 최재형 상을 마음대로 줘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냐 그랬었죠 이 정권 사람들은. 그럼 이건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입니까? 참 딱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계신다면은 저는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실망할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온 나라인데, 어떻게 만들어 온 법률인데 이렇게 휴지 조각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